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창밖으로 스며드는 서늘한 가을바람과 함께 붉고 노랗게 타들어가는 단풍잎의 마지막 춤 사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마른 잎사귀들의 멜로디가 귓가를 맴도는 이 고요한 밤. 어쩌면 우리가 굳게 믿어온 노년의 행복이라는 환상 속에서는 끝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의 위치와 현재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밤은 어떤 색깔인지 궁금하거든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100살을 훌쩍 넘게 살다 보니 가끔은 저승사자도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안 해서 제 주소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달력의 숫자가 무의미하게 바뀌는 것을 덤덤하게 바라보며 남들은 100세 시대의 축복이라며 박수를 치지만 막상 이 길고 긴 세월의 가파른 언덕을 두 발로 직접 넘어오다 보면 삶이라는 것이 그리 낭만적이고 달콤한 한편의 숲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됩니다. 창밖을 가만히 응시해 봅니다. 바야흐로 깊고 깊은 가을, 제가 이 땅에 태어나 100번도 넘게 맞이하고 또 속절없이 손 흔들어 떠나보냈던 바로 그 쓸쓸하고도 찬란한 만추의 계절입니다. 이맘때쯤이면 낡은 창틀 틈새로 코끝을 스치는 싸늘하고 날카로운 공기 속에 어디선가 희미하게 달콤한 군고구마 굽는 냄새가 섞여 들어오고 해질녘의 붉은 노을은 마치 낡은 극장의 마지막 커튼콜처럼 망막을 태울 듯이 강렬하고 애처롭게 세상을 물들입니다. 저는 이 기나긴 시간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절이 순환하는 그 고집스러운 자연의 반복을 지켜보며 조물주가 우리 인간들을 위해 얄렙게 몰래 숨겨놓은 참으로 기묘하고도 서늘한 진실 하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가만히 저 밖의 나무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뭇잎이 한 해의 생을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땀방울이 맺히는 한여름 또약볕 아래서 미친 듯이 푸르른 색을 한껏 뽐내며 굵은 가지에 억척스럽게 매달려 있을 때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뭇잎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은 제 몸의 색을 붉게 혹은 노랗게 남김없이 다 태워버린 뒤 더 이상의 미련 없이 자신을 지탱해 주던 가지를 떠나 흙냄새 나는 뿌리로 그 캄캄하고 깊은 생명의 근원으로 고요하고 우아하게 낙하하는 바로 그 짧은 찰나입니다. 그것은 분명 가슴 아픈 이별입니다. 하지만 결코 슬프거나 비참한 소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생태계의 완벽한 순환을 증명하는 성스럽고 거룩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단풍잎이 그렇게 붉게 변하는 건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때문인데 나무가 다가올 지독한 추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잎으로 가는 영양분을 차단하면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화학적 선글라스 같은 거랍니다. 참 기가 막히고 얄미울 정도로 똑똑하지 않습니까?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할 것 같은 저 흔한
자연조차도 다가올 작품과 피할 수 없는 헤어짐을 철저히 대비해 이렇게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자기를 방어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우리는 대체 뭘 믿고 그렇게 대책 없이 헐렁하게 무방비 상태로 늙어가는 걸까요? 만약 수분을 다 빼앗겨 바싹 말라 비틀어져 버린 잎사귀가 가을 바람이 거세게 부는데도 땅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죽기 살기로 가지를 붙잡고 버틴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흉물스럽겠습니까? 앙상한 가지를 꽉 붙잡고 바들바들 떠는 그 가여운 잎사귀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대형마트 야간 마감 세일 때 마지막 남은 반값 한우 팩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카트를 밀며 전력 질주하는 제 모습 같아 실없는 헛웃음이 새어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볼품없는 앙상한 집착은 결국 다가올 따뜻한 봄날에 새로 돋아날 여린 새순의 자리를 뻔뻔하게 빼앗는 이기적인 행위이며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묵묵히 겨울을 견뎌내야 할 나무 전체의 치명적이고 무거운 짐덩어리가 될 뿐입니다. 조금 쓰라리게 들리시겠지만 우리의 인생도 저 낙엽의 서글픈 섭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60, 70, 아니 90 고개를 훌쩍 넘긴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두꺼운 달력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부시면서도 뼈시리게 쓸쓸한 황혼, 즉 만추를 천천히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제 주변을 둘러보면 수많은 노년의 벗들에 탁하게 흐려진 눈동자 속에서 저는 마치 짙은 아침 안개 같은 축축한 두려움을 매번 발견하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광활하고 차가운 우주에 완벽하게 홀로 남겨진다는 것에 대한 원초적이고 짐승 같은 공포, 그리고 자식이라는 든든해 보이는 가지에 내 마지막 숨이 닿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든 질척거리며 매달려 있고 싶은 어쩌면 늙은 동물의 본능에 가까운 처절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이마에 주름이 깊어질수록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곤 합니다. 이제 더 늙고 병들어 내 두 발로 화장실조차 가기 힘들어지면 나는 대체 누구에게 이 앙상하고 연약한 등을 기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의 유전자 깊숙한 곳에 지워지지 않는 굳은 살처럼 박혀있는 모범 답안은 수천 년의 역사 동안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당연히 내가 배 아파 낳고 뼈 빠지게 기른 자식에게 의지해야지. 내가 그 녀석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 피와 땀과 푸른 청춘을 통째로 다 갈아 넣었는데 말이지.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선인들의 멋들어진 말이 무색하게 정작 떠나야 할 때 깔끔하게 떠나지 못하면 그저 젊은 것들에게 무거운 민폐 덩어리가 될 뿐이라는 씁쓸한 진리를 우리는 늘 교묘하게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우주의 혹독한 법칙이건만 왜 유독 자식과의 끈끈한 관계에서만큼은 그 법칙에 억지로 예외를 두려대를 쓰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책에서 나이가 들면 저절로 온화해지고 지혜로워진다고들 낭만적으로 포장하지만 현실의 탑볼공원에 나가보면 가끔은 지혜 대신 고집과 아집만 복리 이자로 차곡차곡 쌓여서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꽉 막힌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참으로 서글프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만약 제가 그럴듯한 공개적인 학술 논쟁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아마도 점잖게 헛기침을 하며 이러한 맹목적 집착 현상은 결국 노년기 자아 통합성의 결여에서 비롯된 실존적 불안의 파괴적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유창하게 떠들어대겠지만 모두가 잠든 캄캄한 밤 삐걱거리는 침대에 누워 얼룩진 천장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면 그딴 거창하고 건방진 심리학적 분석조차 내 시린 가슴에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제 사랑하는 동년배 벗들이여, 한 세기를 온전히 두 발로 흙을 딛고 살아낸 이제는 살아있는 화석이 되어가는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저는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 정중앙에 조금은 아프고 쓰라리겠지만 반드시 두 눈을 부릅뜨고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진실 하나를 끄집어내려 합니다. 나를 제발 좀 돌아봐 달라는 그 간절하고도 구차한 바람이, 늙은 부모의 애절한 집착이 때로는 우리 노년에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밑바닥까지 가장 비참하고 구질구질하게 끌어내리는 지옥 같은 비극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왜 제가 감히 오늘 내일 하는 100살이라는 무거운 나이표를 달고 여러분께 이런 불경스럽고 뼈 때리는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한 세기를 훌쩍 넘게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많은 노년의 순진한 영혼들이 가족의 사랑이라는 따뜻한 이름으로 정교하게 포장된 지독한 집착 때문에 스스로를 펄펄 끓는 지옥불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부시게 찬란하게 낙하하는 법을 밑바닥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온몸이 붉게 물드는 청춘의 고통과 중년의 열정을 치열하게 통과해 왔다면 이제는 부는 바람에 서늘한 결에 내 깃털처럼 가벼워진 몸을 온전히 맡기고 바닥으로 조용히 그리고 우아하게 내려앉는 법을 거울을 보며 연습해야 합니다. 나를 키워낸 대지의 비릿한 흙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며 내 육신을 다시 자연의 품에서 썩혀 누군가의 따뜻한 걸음이 될 숭고한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대자연이 우리 늙은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위대하고 품격 있는 하산의 기술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굳어버린 탐욕스러운 마음은 자꾸만 저 높은 가지 끝 과거의 영광을 향해 목을 빼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 중력을 거스르는 흉한 헛발질을 계속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집착의 쇠사슬이 얼마나 우리의 남은 생을 무겁게 짓누르고 숨통을 조이고 있는지 우리는 둔감해진 탓에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밤 어두운 창밖의 마른 잎사귀들이 바람에 스치며 내는 사각거리는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가지를 놓음으로써 마침내 완벽한 자유의 날개를 달았다고 은밀하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들처럼 꽉 쥔 주먹에 미련 없이 두 손을 활짝 펼쳐야 할 때입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저 서늘한 깨달음을 낡은 코트깃에 품고 우리는 이 노년이라는 쓸쓸한 연극 무대에서 어떤 모습으로 퇴장할 것인지 깊은 사색의 태수로 서서히 빠져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자식이라는 연약한 가지의 목을 매는 것일까요? 가만히 거울 속의 나를 들여다보면 그곳엔 지혜로운 성자 대신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원초적인 공포가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을 견디며 제 피부는 낡은 고목의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었지만
그 내면의 공포만큼은 여전히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예민하기만 합니다. 흔히들 노년을 성숙의 시간이라 부르지만 사실 우리 대다수에게 노년은 나를 잊지 말아 달라는 처절한 비명이 외로움이라는 이불 밑에서 소리 없이 울려 퍼지는 시간입니다. 이 공포는 아주 은밀하고도 치명적이어서 우리가 평생 공들여 쌓아온 품격과 교양을 단숨에 갉아먹고 우리를 자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가련한 집착의 노예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제 주변을 둘러보면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온 하루의 기분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벗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소식이 없네라는 혼잣말을 밥알과 함께 씹어 삼키며 스마트폰의 차가운 액정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들의 뒷모습은 만추의 낙엽보다 더 위태로워 보입니다. 사실 요즘 스마트폰은 참 요물입니다. 기능은 수천 가지라는데 우리 늙은이들에게는 그저 글씨가 코딱지만 해서 돋보기를 써야 겨우 보이는 비싼 탁상 시계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한 번은 큰맘 먹고 최신형 폰을 샀는데 인공지능이라는 비서가 제 발음을 못 알아들어서 내 아들한테 전화해라고 했더니 뜬금없이 내 아구찜 배달해라고 대답하더군요. 그 무심한 기계 덩어리와 실랑이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토록 연결에 집착하고 있는가 하는 자괴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첫 번째 농담 섞인 진실입니다. 자식이라는 가지에 매달리고 싶은 본능은 사실 우리가 사회적 죽음 소셜 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숨을 쉬고 있어도 타인의 기억에서 잊히고 관계에서 소외되는 순간 인간은 영혼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학술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를 노년기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에 따른 정서적 보상 추구의 극단적 형태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나이가 들수록 미래의 확장성보다는 현재의 정서적 친밀함에 올인하게 되는데 그 유일한 타깃이 하필이면 가장 가까운 자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적인 그럴듯함 뒤에는 나를 혼자 두지 말라는 노인의 이기적인 독점력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52Hz 고래라고 불리는 녀석인데 보통의 고래들이 15에서 25Hz로 노래할 때 혼자만 52Hz로 노래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랑을 노래하고 존재를 외쳐도 주파수가 다르니 그 어떤 동료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녀석 곁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 노인들의 처지가 바로 이 고래와 같습니다. 우리는 1950년대, 60년대의 주파수로 자식들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외치지만 2020년대를 살아가는 자식들의 귀에는 그저 소음과 같은 노이즈로 들릴 뿐입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는 대화를 억지로 이어가려 할수록 그 간극은 협곡처럼 깊어지고 우리는 자식이라는 가지 위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갑니다. 이 공포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감정의 거지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고 며느리의 표정 하나에 밤잠을 설치며 소설을 쓰는 우리네 모습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애비야, 나는 괜찮다. 그저 허리가 좀 아프고 눈이 침침해서 밥도 잘 안 넘어가지만 너희만 행복하면 됐다라고 말하며 은근히 죄책감을 주입하는 그 약자 코스프레는 사실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를 조종하려는 비겁한 통제 수단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 나 자신의 외로움을 보상받으려는 추악한 욕심일 뿐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실없는 농담을 해볼까요? 가끔 무릎 위에 놓아둔 스마트폰에서 진동이 느껴져 황급히 확인해 보면 알고 보니 내 다리가 그냥 경련을 일으킨 것일 때가 있습니다. 소위 유령 진동 증후군이라고 하던데 우리 노인들에게는 유령 효도 증후군이 더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지 않는 연락을 기다리다 못해 뇌가 환각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어쩌다 아들놈 이름이라도 뜨면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지만은 아버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짧은 통보와 함께 끊기는 신호음을 들으며 우리는 다시 캄캄한 침묵 속으로 침잠합니다. 이때 느끼는 배신감은 사실 자식이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걸었던 과도한 기대라는 이름의 부도 수표가 돌아온 것일 뿐입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제가 깨달은 지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자식의 사랑은 빌려온 돈과 같아서 언제든 상환 요구 없이 회수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리 사랑은 본능이지만 치사랑은 의무입니다. 본능은 가만두어도 흐르지만 의무는 늘 힘겹고 고달픈 법입니다. 자식에게 내 외로움을 해결해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은 마치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내 재산이라고 착각하며 흥청망청 쓰다가 막상 상환 독촉장이 날아오자 은행원을 원망하는 철부지 고객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식은 우리의 노후 대책 보험 상품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우리를 잠시 거쳐간 독자적인 생명력을 가진 타인일 뿐입니다. 세 번째 농담을 섞어보자면 제가 요즘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안경을 머리 위에 얹어놓고 온 집안을 헤매며 안경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노년의 삶도 이와 닮았습니다. 행복과 평온은 이미 내 머리 위, 즉 내 마음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식이라는 외부의 존재에서 찾으려고 온 평생을 허둥대며 돌아다닙니다. 자식의 집 거실에서 혹은 자식이 보내준 용돈 봉투 안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받으려 애쓰는 그 모습이 안경을 머리에 쓰고 안경을 찾는 노인의 익살스러운 허망함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홀로 남겨지는 공포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자식에게 더 세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손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가지를 놓아야 낙엽은 비로소 자유롭게 바람을 타고 대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매달려 있는 동안에는 가지의 흔들림에 내 온 존재가 흔들리지만 바닥으로 내려앉는 순간 비로소 평화로운 고요가 찾아옵니다. 자식이라는 가지는 우리가 잠시 머물렀던 정거장일 뿐 우리 영혼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공개적인 학술 논쟁에서 쓰일 법한 표현을 빌려보자면은 노년의 실존적 위기는 대상관계 상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아 경계의 불분명함에서 기인합니다. 자식과 나를 동일시하는 그 낡은 습관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내 인생이 성공한 것 같고 자식이 나를 홀대하면 내 전생애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 위험한 의존증을 이제는 과감히 수술대 위에 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가파른 하산길에서
마지막으로 지켜내야 할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입니다. 공포에 질려 눈을 감고 자식의 옷자락을 붙잡는 대신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에워싼 이 적막한 고독을 정면으로 응시하십시오. 그 고독 속에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노년의 진짜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자식의 손을 놓지 못하고 기어이 한 지붕 아래 몸을 구겨 넣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효도라는 예쁜 포장지로 감싸 안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포장지를 한꺼풀만 벗겨내면 그 안에는 리듬이 전혀 다른 영혼들이 서로의 발등을 지식여가며 좁은 우리에 갇힌 가슴 아픈 풍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3대 동당이라 하여 한 집에 3대가 모여 사는 것을 가문의 가장 큰 영화이자 복의 상징으로 여겼지요.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100년을 살아온 제 눈에 비친 현대판 3대 동당은 서로를 사랑하지만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영혼들이 뒤엉켜 사는 일종의 세련된 감옥에 가깝습니다. 참으로 지독한 모순이지 않습니까? 자식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있고 싶어 그들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우주 저편으로 멀어져만 갑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괴롭히는 건 그놈의 소리입니다. 늙은이의 귀는 희한해서 정작 중요한 말은 잘 못 알아들으면서 밤중에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나 주방에서 들리는 작은 달그락거림에는 예민하기가 개코보다 더합니다.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이 번쩍 뜨이면 온 집안은 적막강산입니다. 뉴스를 틀고 싶어도 볼륨 1의 소리가 천둥처럼 들릴까봐 리모컨을 쥐고 벌벌 떨고 목이 말라 물 한 컵 마시려 해도 까치발을 들고 도둑고양이처럼 거실을 지나야 합니다. 한 번은 화장실 물을 내리다가 며느리가 깰까봐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문득 내 집에서 내가 왜 이렇게 죄인처럼 굴어야 하나 싶어 서러움이 울컥 올라오더군요. 여기서 첫 번째 농담을 해보자면 요즘은 로봇 청소기가 저보다 더 집안을 당당하게 활보하더군요. 그 녀석은 거실 한복판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내며 돌아다녀도 자식들이 우리 로봇이 열일하네 라며 예뻐하는데 제가 거실에 나와 헛기침이라도 한 번 하면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어요? 라는 싸늘한 질문이 돌아옵니다. 가끔은 저 둥글고 납작한 기계 덩어리로 환생하는 게 더 대접받는 길인가 싶어 헛웃음이 납니다. 이런 생활의 불편함은 단순한 습관의 차이가 아니라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상호 침범적 공간에서의 거주 불능성, inhabitability in mutually invasive spaces 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각 세대가 구축해온 고유의 생활 양식과 프라이버시가 한정된 공간 안에서 충돌하며 발생하는 실존적 피로감이지요. 특히 에드워드 홀의 근접학 프록세믹스에 따르면 인간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일정한 개인적 공간이 필요한데 3대 동당은 이 공간적 금도를 수시로 넘나들게 만듭니다. 며느리가 속옷 차림으로 거실을 지나가려다 시아버지와 마주쳤을 때에 그 얼음장 같은 공기, 아들이 아내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도 안방에 계신 부모님 눈치를 보며 목소리를 낮춰야 하는 그 기괴한 인내심,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고문입니다. 두 번째 농담을 섞어볼까요? 요즘 아이들은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손주 녀석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이름들이 죄다 영어인지 외계어인지 모르겠더군요. 할아버지 얘는 제임스고 얘는 루카스예요 라고 소개하는데
제 귀에는 그저 재밌어와 누가서로 들릴 뿐입니다. 그 아이들이 거실에서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를 섞어가며 깔깔거릴 때 저는 제 집 거실 소파 한 구석에 섬처럼 고립된 채 텔레비전 채널권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이 집의 어른이 아니라 인테리어용으로 놓아둔 낡은 골동품 가구처럼 느껴집니다. 먼지만 안 쌓이면 다행인 그런 존재 말이죠.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중세 유럽의 성들에서도 이런 세대 갈등은 실존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성이 워낙 넓어서 서로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을 뿐이지요. 현대 아파트라는 구조는 인간을 너무 촘촘하게 붙여놓았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분출되는 서로의 생활 소음은 신경쇠약을 유발하기 딱 좋습니다. 며느리는 주방에서 요리하며 제 잔소리가 들릴까봐 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고 장막을 칩니다. 저는 주방에서 풍겨오는 파스타 소스 냄새가 아니라 칼칼한 된장찌개 냄새가 그리워 코끝을 실룩거리지만 차마 된장 좀 끓여라는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젊은 세대에게는 냄새 테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눈치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효도라는 이름으로 이 두 세계를 억지로 봉합하려 할 때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질식감이 감돕니다. 따뜻해야 할 저녁 식탁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는 검문소가 되고 우리의 애정 어린 조언은 자식들에게 간섭과 잔소리로 들립니다. 자식들의 부양은 감사가 아닌 의무감이라는 무거운 짐이 되어 서로를 짓누릅니다. 어느새 우리는 내 피땀으로 일군 집에서 눈치를 보는 잉여 인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서로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정서적 잠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고 했습니다. 추위를 피하려고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떨게 된다는 고슴도치 딜레마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3대 동당은 너무 밀착된 나머지 온통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세 번째 농담을 던져보겠습니다. 손주 녀석이 어느 날 학교에서 숙제를 하다가 묻더군요.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네 엄마가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라고 말하며 내 앞에 앉는 순간이란다. 그 말이 떨어지면 대개는 요양원 이야기거나 돈 문제거나 아니면 제 생활 습관에 대한 완곡한 항의였으니까요. 죽음보다 무서운 게 고부 갈등이고 사위 눈치라는 걸 요즘 노인들은 뼈저리게 알고 삽니다. 오랜 세월을 거친 지혜의 격언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까우면 비리고 멀면 그립다. 생선도 코앞에 두면 비린내가 진동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맛이 생각나 입맛을 다시게 되는 법입니다. 가족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매일 살을 맞대고 부대끼며 서로의 배설물과 치부를 공유하는 관계에서는 신비로움도 존경심도 자라나기 어렵습니다. 그저 지겨운 일상과 서로에 대한 부채의식만 남을 뿐이죠.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들에게 그리워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시야에서 적당히 사라져 줄 때 그들은 비로소 우리를 짐이 아닌 부모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인내의 감옥에서 서로를 석방해 주어야 합니다. 내 피땀으로 마련한 집이라고 해서 자식의 인생을 그 안에 가두어 둘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또한 자식의 보살핌이 당연한 권리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존엄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셈입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자식의 거실 한복판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작지만 단단한 영토를 구축하고 그곳에서 자식을 귀한 손님으로 맞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집을 의무감의 수용소로 만들지 마십시오. 혈육의 정을 숨막히는 올가미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가까이서 서로를 질식시키기보다 차라리 약간의 그리움을 남겨두는 편이 100배, 1000배 더 아름답고 건강한 사랑입니다. 오늘 밤 자식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옅은 불빛과 낮은 대화 소리를 들으며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은 저들만의 우주에서 얼마나 자유롭고 싶을까? 그리고 나는 왜 그 우주의 블랙홀이 되려 하는가? 그 질문에 답을 내리는 순간 여러분의 노년은 비로소 감옥의 문을 열고 광야로 나갈 준비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물리량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노인들과 젊은 자식들이 느끼는 시간의 밀도와 방향은 마치 서울과 뉴욕처럼 정반대의 시차를 살고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우리는 결코 같은 시간을 공유하지 못하는 시간의 이방인들인 셈이죠. 학술적으로 이 현상을 설명하자면 일주기 리듬의 생애주기적 비동기화 circadian desynchronization of the life cycle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가 앞당겨지면서 수면 위상이 전진하는 현상인데 이것이 단순히 잠이 일찍 깨는 문제를 넘어 세대 간의 거대한 가치관의 협곡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됩니다. 지양 새벽 4시 세상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어둠이 가장 짙게 내려앉은 그 시각에 저는 어김없이 눈이 번쩍 뜨입니다. 젊은 시절엔 그토록 무겁던 눈꺼풀이 이제는 무슨 정밀기계라도 된 양 약속된 시간에 맞춰 저절로 올라갑니다. 밖은 여전히 캄캄한데 제 몸은 이미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고독한 닌자 생활이 시작됩니다. 거실로 나가는 발소리가 며느리의 단잠을 깨울까봐 두꺼운 수면 양말을 신고 까치 발로 걷습니다.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대포 소리처럼 들릴까봐 숨을 죽이고 냉장고 문을 열 때 나는 그 가느다란 삐 소리조차 죄스럽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첫 번째 농담을 해볼까요? 새벽 5시에 주방에서 몰래 마시는 냉수 한 잔은 마치 첩보 영화의 주인공이 기밀 문서를 탈취할 때 느끼는 긴장감과 맞먹습니다. 냉장고 조명은 왜 그리 밝은지 그 순간만큼은 주방의 LED 등이 세상에서 가장 강렬한 태양처럼 느껴져 눈이 멀 것만 같습니다. 반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밤의 인종들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돌아온 그들에게 밤 10일시는 비로소 시작되는 진정한 자유의 시간입니다. 자정이 넘어야 치킨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고 새벽 2시가 넘도록 그들의 방 문틈으로는 스마트폰의 푸르스름한 불빛이 새어 나옵니다. 우리가 여명을 기다리며 기도를 올릴 때 그들은 넷플릭스의 바다를 유영하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냅니다. 한 집안에서 한쪽은 해를 쫓고 한쪽은 달을 쫓으니 거실에서 마주칠 확률은 로또 당첨 확률보다 낮아집니다. 아침 7시 제가 정갈하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나갈 때 자식들은 비로소 깊은 잠의 너추로 빠져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의 생존 방식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비극의 현장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요? 18세기 산업혁명 이전의 인류는 사실 2번의 잠을 잤다고 합니다. 해가 지면 일찍 잠들었다가 한밤중에 깨어서 한두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거나 기도를 하고 다시 아침까지 잠드는 분할 수면이 일반적이었죠. 어쩌면 우리 노인들이 새벽에 깨는 것은 현대의 인공 조명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리듬에 적응하지 못한 인류 본연의 순수한 유전적 기억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고매한 역사적 사실도 잠을 설친 며느리의 한 얼굴 앞에서는 아무런 변명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농담을 던져보자면 가끔은 자식들이 낮 12시가 넘어서도 일어나지 않을 때 어이구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느냐라고 한마디 하고 싶어 입이 간질거립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그 한마디는 자식의 귀에 사랑의 격려가 아니라 공격적인 기습 점검으로 들리기 때문이죠. 요즘 젊은이들에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격언을 했다가는 할아버지, 일찍 일어난 새는 피곤해서 일찍 죽어요 라는 대답을 듣기 십상입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부지런함의 기준이 시계바늘의 위치가 아니라 성과의 효율로 옮겨간 것이지요. 시간의 시차만큼이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가치관의 시차입니다. 우리는 축적의 세대입니다. 전쟁과 가난의 기억이 DNA 각인된 우리는 물 한 방울, 밥 한 톨도 아끼는 것이 미덕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남은 반찬을 위생에 안 좋다며 음식물 쓰레기통에 과감히 버릴 때 제 심장은 마치 생살이 찢겨 나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낍니다. 빈 방에 전등이 켜져 있으면 저도 모르게 쫓아가 스위치를 끄고 혀를 찹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그것은 절약이 아니라 구질구질한 집착으로 보일 뿐입니다. 아들이 멀쩡한 신발을 두고 한정판 운동화라며 수십만 원을 지불할 때 저는 그 돈이면 쌀이 몇 가마니인데 싶어 가슴을 칩니다. 하지만 벗들이여, 요즘 아이들에게 소비는 낭비가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는 언어이자 현재를 즐기는 취향입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 돈을 모았다면 그들은 생활을 위해 돈을 씁니다.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온 세상과 그들이 살아갈 세상의 문법이 다를 뿐입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제가 터득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의 기도는 신에게 닿지만 새벽의 잔소리는 자식의 가슴에 못으로 박힌다. 우리는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얻은 통찰을 자식에게 전해주고 싶어 안달이 나지만 잠이 덜 깬 자식에게 부모의 조언은 그저 고문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건네야 보석이지 억지로 입을 벌려 쑤셔 넣으면 독약이 됩니다. 세 번째 농담을 섞어보자면은 제가 요즘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배달 앱의 위력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보글보글 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는데 현관문에서 띵동 소리가 나더니 모르는 사람이 음식을 들고 서 있더군요. 아들이 제 찌개 대신 이름도 모르는 외국 음식을 시킨 겁니다. 아버지, 이거 요즘 유행하는 마라탕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권하는데 제 코에는 그저 화약 냄새와 비릿한 향신료 냄새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정성 들여 끓인 찌개는 식어가고 식탁에는 자극적인 빨간 기름이 둥둥 뜬 배달 음식이 놓입니다.
그 순간의 쓸쓸함이란 마치 내가 만든 세상이 유효기간이 끝나 폐기 처분되는 느낌이랄까요. 우리가 자식의 집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바로 이 시간과 가치관의 평행선에서 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과 경험이라는 지도의 의지에 길을 찾으려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구글 지도를 보며 화성으로 가는 티켓을 끊고 있습니다. 낡은 종이 지도를 들고 최신 내비게이션을 켠 자식의 옆자리에서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라고 훈수를 두는 노인은 사랑스러운 조언자가 아니라 고집불통의 방해꾼이 될 뿐입니다. 결국 이 시차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입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더라도 마음속에 커다란 국경선을 그어야 합니다. 자식이 정오에 일어나든 비싼 운동화를 사든 마라탕을 시켜 먹든 그것은 그들의 시간대에서 일어나는 정당한 일상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를 하고 낡은 옷을 끼워 입는 것 또한 우리의 존엄한 선택임을 당당하게 지켜내야 하죠. 억지로 2시간을 합치려 하지 마십시오. 서울 사람이 뉴욕 사람에게 서울 시간을 강요할 수 없듯이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인생 시계를 강요하는 순간 그 집안의 평화는 영원히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각자의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묵묵히 살아내며 가끔 거실이라는 공항 입국장에서 반갑게 손을 흔들어주는 사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간섭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이며 우리 노년의 품격을 깎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천사 같은 부모다라고 스스로를 지켜 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미안하게도 그것은 우리만의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성격이 온순하고 지혜로운 부모라 할지라도 성인이 된 자식 부부의 집안에 거주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가장한 인간 CCTV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 사랑하는 벗들이여, 오늘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가장 불편한 진실, 즉 우리의 존재 자체가 자식들의 삶을 어떻게 심리적 파놉티콘화, existential panopticonization 시키는지에 대해 아주 냉정하게 파헤쳐 볼까 합니다. 학술적인 토론장에서나 쓰일 법한 이 거창한 용어는 결국 감시자가 보이지 않아도 피감시자가 스스로를 통제하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을 뜻합니다. 며느리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혹은 사위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아무리 인자한 시부모나 장인, 장모라 해도 어른이 거실 한복판에 앉아 계시면 그 집은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퇴근 후 속옷 차림으로 소파에 대자로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도 주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남편과 시시덕거리고 싶어도 어른의 기척이 느껴지는 순간 그들은 허리를 곧게 펴고 효자, 효부라는 가면을 써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농담을 해보자면 제가 거실로 나가는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들릴 때 제 며느리가 소파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속도는 아마 올림픽 단거리 육상선수보다 빠를 겁니다. 그 찰나의 긴장감이 감도는 공기를 느낄 때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 된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재밌는 잡지식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요? 심리학에는 호손 효과, 하손 이펙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거나 작업 능률이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죠. 자식들의 집에서 부모는 이 호손 효과를 24시간 내내 유발하는 살아있는 감시 장치입니다. 자식 부부는 우리 앞에서 끊임없이 좋은 모습만을 연기해야 합니다. 부부끼리 사소한 말다툼이라도 하고 싶어도 안방에 부모님이 들으실까봐 속삭이며 싸워야 하고 애정 표현조차 마음 놓고 하지 못합니다. 집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이 24시간 내내 관객이 앉아있는 무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연기자가 무대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면 결국 신경쇠약에 걸리듯 자식들도 우리라는 관객 때문에 서서히 지쳐갑니다. 두 번째 농담을 던져보겠습니다. 가끔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낮은 목소리의 대화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 보청기 성능이 어찌나 좋은지 정작 아버지 식사하세요 하는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아버님 언제까지 계실까 하는 속삭임은 귀신같이 제 고막을 때리더군요. 그럴 때면 저는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척 연기를 시작합니다. 자식들은 효도를 연기하고 저는 무지를 연기하는 이 기괴한 연극이 한 지붕 아래에서 매일같이 상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꿈꿨던 화목한 가정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사랑은 때로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무의식적인 보상 심리가 깔린 우리의 시선은 자식들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가 됩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며느리가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그릇 깨지 마라, 물 아껴 써라, 세제 너무 많이 쓰지 마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전달됩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는 것이라 우기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렌즈가 달린 차가운 기계 덩어리의 응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제가 가슴에 새긴 격언이 있습니다. 사랑은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삶 속에 내 의자를 놓고 앉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껏 춤출 수 있도록 무대 밖으로 기꺼이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거실에서 물러날 때 자식들은 비로소 자신들만의 진정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농담을 섞어볼까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집안일 분담도 아주 철저하더군요. 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면 제 세대의 상식으로는 남자가 어디 주방에 라는 호통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제 입술을 꽉 깨뭅니다. 제가 한마디 하는 순간 아들은 효도와 사랑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가련한 샌드위치맨이 되고 며느리는 졸지에 시아버지 눈치나 보게 만드는 나쁜 아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설거지를 하든 며느리가 거실에서 발을 뻗고 자든 그것은 그들만의 평화로운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깨뜨리는 부모의 조언은 조언이 아니라 침략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식의 집에서 느끼는 서글픔은 사실 우리가 자식의 삶에 너무 깊이 침투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업자득입니다. 자식의 방문이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릴 때 그것을 나를 거부하는 소리로 듣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나만의 숨구멍을 찾는 소리입니다. 부모라는 거대한 그늘 아래서 자식들은 영원히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24시간 내내 곁에서 지켜보는데 어떻게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한 집안의 안주인이 되어 책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자명합니다. 내 존재가 자식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CCTV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카메라의 전원을 스스로 끄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마음의 눈부터 감으십시오. 자식 부부가 무엇을 먹는지, 언제 자는지, 어떻게 돈을 쓰는지에 대한 관심을 끊으십시오. 무관심이 때로는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의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눈치를 보느라 까치발을 들고 걷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자기 집에서 큰 소리로 웃고 마음껏 게으름을 피울 수 있도록 공간을 비워주는 것, 그것이 100살 넘은 늙은이가 제 사랑하는 벗들에게 전하고 싶은 품격 있는 퇴장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사라져 줄 때 비로소 자식들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다시 흘러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우리의 젖줄인 한강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강원도 어느 산골짜기 작은 옹달샘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거친 계곡을 지나 서울의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마침내 서해라는 광활한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 도도한 강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엄중한 섭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이며 한번 흘러간 강물은 결코 다시 수원지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내리사랑이라는 참으로 눈물겨운 말이 있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지구의 중력과 같아서 굳이 가르치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아래를 향해 쏟아집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향해 보내는 치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살아보니 아시겠지만 물을 거슬러 올리는 일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펌프질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노년의 비극은 바로 이 자연의 법칙을 억지로 거스르려는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청춘의 푸르른 날들을 오로지 자식이라는 나무를 키우는 데 다 바쳤습니다. 입을 것, 못 입고,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그야말로 헌신이라는 단어에 제 전생애를 갈아 넣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는 보상심리, compensatory psychology라는 놈이 열리를 틀고 앉아있게 됩니다. 내 마른 논바닥 같은 가슴을 적셔줄 물이 다시 아래에서 위로, 즉 자식에게서 나에게로 역류해 올라와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농담을 해볼까요? 우리가 자식에게 쏟은 정성을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대다수의 부모는 상장 폐지 직전의 종목에 전 재산을 몰빵한 개미 투자자와 비슷할 겁니다. 배당금은커녕 원금 회수도 불투명한데 우리는 매일 아침 효도라는 이름의 주가지수가 오르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학술적으로 이 현상을 분석하자면 세대 간 감정 흐름의 비가역성, irreversibility of intergenerational affective flow 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에너지는 엔트로피 법칙처럼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강하며 이를 강제로 되돌리려 할 때 관계의 시스템은 붕괴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소리를 높이는 순간 자식은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 같은 채무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물길이 내 뜻대로 거슬러 올라오지 않을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며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피해자로 둔갑시킵니다.
두 번째 농담을 던져보겠습니다. 나이가 드니 기억력은 하루가 다르게 감퇴하는데 신기하게도 내가 자식에게 해준 것에 대한 기억만큼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고 선명합니다. 서른 부대끼며 기저귀 갈아주던 일, 학원비 대느라 야근하던 일은 사케이 고화질 영상처럼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는데 정작 자식이 지난달에 보내준 용돈이나 어제 사다 준 영양제는 금세 까먹고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며 타박을 합니다. 뇌세포도 참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유리한 것만 저장하는 이 선택적 기억장치 때문에 우리 늙은이들은 본의 아니게 자식들에게 기억력 괴물 혹은 과거 집착증 환자로 불리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물리적으로 물을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펌프의 원리는 사실 대기압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위쪽을